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동하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이 바닥을 쳤다느니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는 긴 겨울이 끝났다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나를 속이려는 건가 싶으신가요? 아니면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 하며 가슴이 뛰시나요?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눈치 싸움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날에 물건값이 떨어졌다고 덥석 집어들었다가 속이 텅 빈 강정을 한 적도 있고, 남들이 다 좋다고 줄 설 때 뒤늦게 동참했다가 상투를 잡은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꺼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이게 오른다, 저게 떨어진다는 식의 가벼운 예언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우리 주변을 맴도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 지을 때 씨앗 하나 허투루 고르지 않듯 이 자산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봅시다. 2026년 3월 19일 시장의 전설적인 분석가인 톰 리가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비트마인의 고문이자 전설적인 마켓 타이머인 톰 디마크의 분석을 인용하며 현재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과거 두 차례의 거대한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1987년과 2011년의 S&P 500 지수 흐름입니다. 여러분 1987년 블랙 먼데이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증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그 공포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톰 리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과 당시 S&P 500의 상관관계가 무려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폭락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 거대한 반등의 서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톰 리는 이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지난 3월 7일에 이미 심리적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 사례를 대입해보면 바로 오늘이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구라는 것이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93%라는 숫자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내기철에 물대는 시기를 정할 때 하늘의 구름과 바람을 읽듯 금융시장의 고수들은 이처럼 역사의 궤적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금융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실현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상에서 이더리움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뜻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이더리움의 실현 가격은 대략 2241달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가격은 어떻습니까? 평균 단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이것은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현재 손실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실현 가격 대비 39%와 21% 할인된 가격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무릎도 아닌 발목, 즉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재 평균적인 투자자들이 약 22%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이는 2025년에 상승 반전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과 일치합니다. 자, 곰탕을 끓일 때도 핏물을 빼고 나서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더리움은 어쩌면 그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는 거시적인 판의 변화를 읽어봅시다.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바젤 3으로 불리는 금융규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연준의 보우먼 이사는 대형 은행들의 자본 요건을 소폭 하향 조정하고 운영 위험, 산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덩치 큰 1티어 은행들은 규제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마음껏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 완충력으로 묶어둬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규칙 변경으로 인해 은행들은 약 4.8%의 자본 여력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서 드디어 제도권 은행들이 크립토 수탁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의 지형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대 은행들이 이더리움 수탁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자산이 이제 길거리의 잡동사니가 아니라 은행 금고에 보관되는 귀중품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뉴스 하나를 더 짚어보죠. 최근 SEC는 나스닥의 규칙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 증권의 24시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오후 3시 반이면 장이 끝나서 답답했던 적 없으셨습니까? 혹은 해외 주식 사려고 밤잠 설치며 기다리던 기억은요?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증권이 토큰의 형태로 24시간 내내 거래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이 결정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토큰화 증권의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되고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전통 자산들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이주하기 시작한 셈이지요. 신도시가 들어설 때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스닥의 이번 조치는 이더리움이라는 신도시에 광역급 행철도가 놓인 것과 같습니다. 이 인프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크립토 업계의 원로인 에릭 보리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비록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에서 최초의 주자는 아니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최초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흔히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지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말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난공불락에 가까운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했습니다. 에릭 보리스는 개발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수많은 레이어 1 체인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장에 갈 때 익숙한 단골집을 먼저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와 인프라,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결국 돈이 머물게 마련입니다. 이 견고한 성벽이 쉽게 무너질 것처럼 보이십니까? 미국의 입법 동향도 놓칠 수 없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이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사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기관 투자자들도 주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명확한 규칙이 생기면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둑이 터지는 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최대 승자로 이더리움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성숙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 인프라와 결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도 구역 지정이 확실히 되어야 투자자가 몰리는 법 아닙니까? 클래리티 액트는 이더리움이라는 땅에 합법적 재개발 허가를 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이 비트코인만 귀한 줄 아시지만 공급의 역학관계를 뜯어보면 이더리움의 희소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5배나 낮습니다. 지분 증명으로 전환된 머지 이후 이더리움의 연간 공급 증가율은 약 0.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약 0.85%이지요. 심지어 최근 30일 동안에는 유통 공급량에서 1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업 재무팀들이 시장에 나오는 양보다 2배나 많은 이더리움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아직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공급이 마르고 수요가 쌓이는 공급 쇼크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에. 저수지 물이 마르면 물 한 바가지가 금값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더리움의 공급 곡선이 바로 그 저수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현물 이더리움 ITF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5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과거 이더리움 가격이 2,5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ITF 유입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기관들은 조용히 ITF라는 바구니를 통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세일 기간에 좋은 물건을 쟁여두듯 영리한 자본은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정밀하게 매집을 진행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대개 가격에 뒤늦게 반영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관들의 행보를 보며 어떤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자, 잠시 숨을 골라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고급 정보들 혼자서 찾아보려면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신문 보고 TV 봐도 다 지난 이야기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26년 3월 현재 가장 뜨거운 온체인 데이터와 고수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인 세상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연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눈치 싸움할 때 옆에서 든든하게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리니 더 이상 안개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합류하십시오.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의 총액이 무려 1,6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의 혈액이 이더리움이라는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9천만 달러 규모의 USDC가 이더리움 상에서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위기를 기회 삼아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것이죠. 장사가 잘 되는 시장에는 돈이 돕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에 몰린다는 것은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신생 시장들이 생겨나도 이미 모든 상인이 모여 있고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본바닥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단순한 코인을 넘어 디지털 금융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리려면은 기름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듯 디지털 세상을 돌리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왜 이더리움을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더리움을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구동하는 디지털 원자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서며 수많은 포춘 500대 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 관리나 투명한 결제 시스템을 위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망을 깔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던 시절과 흡사합니다.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보유한다는 것은 그것이 미래 사업의 필수적인 연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사는 물건치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었습니까? 혹자는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레이어2라는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베이스나 아비트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면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 수수료가 1센트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전 세계 어디든 돈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더리움은 거대 기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 속 소액 결제까지 스며들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용카드를 처음 쓸 때 그 편리함에 놀랐듯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기술이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합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 지표를 들여다봅시다. 2026년 3월 19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MVRV 비율이 0.8에서 1.0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 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현재 시장 가격이 실제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들의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세대적 매수 구간이라 불립니다. 이 지점을 찍은 후 이더리움은 매번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5300%까지 솟구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이 지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반등을 준비하는 활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수들은 이런 숫자에서 기회를 읽어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단순히 들고만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또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제도를 통해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그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은 웬만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들이 이 스테이킹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기업 재무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이로 인해 시장에 유통되는 이더리움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이 단순한 경제 원리가 이더리움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더리움에는 이미 수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도구와 커뮤니티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동이나 강남에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기술이 가장 잘 쓰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거대 도시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혁신이 있고 혁신이 있는 곳에 자본이 따라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 중입니다. 과거에 크립토 투자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보안이었습니다. 내 코인이 해킹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피델리티, 뉴욕 멜론은행 같은 거대 금융사들이 직접 이더리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들 기관의 수탁 자산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이제 이더리움이 개인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합니다. 대형 은행이 보관해주는 자산이라면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장치가 마련되자마자 거대 자본들이 둑이 터진 듯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부동산, 금, 예술품, 심지어 국채까지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변환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이 시장의 규모는 수조 달러 단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모든 실물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이자 등기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니 전통 금융 시스템이 이 기술을 탐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의 부동산과 채권이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수료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공급과 수요의 냉정한 법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거래소에서 보유한 이더리움의 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래라고 불리는 대형 보유자들의 지갑에는 이더리움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팔 물건은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머니는 가격이 내릴 때마다 이더리움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표가 아니라 이 자산의 희소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마르고 수요는 폭발하는 임계점이 메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갈증, 나는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대 자본이 미리 선점한 이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 소나기가 올 때 우산을 찾으러 뛰어다닐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톰 리의 분석부터 연준의 바젤 3 완화, 그리고 공급, 쇼크 데이터까지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비로소 자산이 성장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소외되기 전에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는 여러분처럼 앞선 정보를 찾는 수만 명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긴급 브리핑부터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한 유망 프로젝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누르고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